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다든가 게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메마른 풍경에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책을 보면서 지하철 속에 그런 무료한 시간을 달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시 한 편 먼저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씨 문병란.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하늘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하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꽃씨를 묻으면서 지난날을 떠올리는 노시인의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동구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아주 좋은 계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는 뭐 축제와 체육대회, 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지역에 행사에도 참석하고 주민들 만나고 하느라고 조금 바쁘고요. 또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더 세월호 특별법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과 몸이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좀 쉬셔야 되는데 주말에 행사가 그렇게 많다니까 정말 1년 12달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예, 그냥 하루를 온전히 집에서 보내는 날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을 하면 이제 가을의 낭만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가을의 낭만의 여유를 느낄 겨를도 없이 막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며 가며 옛날에 그 가을날의 그 어떤 그 일화나 에피소드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한 장면만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가을에 태어났고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가을에 했어요. 예. 결혼을 이제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약간 낙엽지는 그런 거리를 지날 때면 제가 결혼했을 때의 그런 시대적 상황, 또 저 결혼할 때 또 이 사연이 있었어가지고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예. 네. 지금 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셔서 그 의원들 중에서 정말 그 최고 바쁜 사람이 당 대변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변인을 맡고 계셔서 정말 바쁘실 것 같고, 또 매일 많은 언론사를 이렇게 상대하면서 지금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좋은 대변인이 되기 위한 나름의 원칙이랄까, 또 내지는 이런 부분을 뭐 노력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대변인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SNS가 많이 이제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1인 언론 시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치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할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고민이고 숙제인데요.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입장이 앞설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언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인신공격적인 개인적 그 감정적 언어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그 다짐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잘 지켜지고 잘 하고 있는지는 이제 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편향된, 언론에 대한 편향된 판단이나 이 생각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그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언론인들에게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 대변인이니까 우리가 TV에서 늘상 이렇게 화면에서 보게 되는데, 정작 그 화면에 많이 본 의원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또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살아온 그 이야기를 차례차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 시절의 이훈혜 의원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활달한 뭐 아이였는지, 외향적이고 성격이 활달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친구들을 주도하는 어린이였는지, 아니면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아이였는지. 그게 동시에 섞여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돌아보면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반장을 많이 했어요. 오, 예. 근데 이제 통상 반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활달하고 그렇죠. 외향적이고 이렇게 연상이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그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하면은 늘상 뭐 반장이어서 학급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주도해야 되는 익숙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 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굉장히 수줍어해서 좀 뒤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성격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게 아닌가. 예. 네. 곱상한 외모로만 볼 때는 굉장히 부자 집딸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맙습니다. 실상은 그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빚보증을 이렇게 잘못 쓰는 바람에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좀 잠시 해주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은행 이제 지점장을 지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은행 지점장이면 이제 굉장히 그 생활이 예.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대체로 뭐 또 그렇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여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연대보증 같은 거 이제 그렇죠,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분들이나 친지분들 그런 걸 많이 서주셨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또 마음이 좀 따뜻하고 이런 분이어서 거절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액수의 이제 보증을 서주셨다가 어려운 처지에 이제 빠지게 되셨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될 때까지 한 7, 8년 이상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언니만 셋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다 보니까 한 가정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의 정도는, 강도는 막내가 제일 덜한 게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위에 언니들이 다 또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에는 따뜻한 그런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국회에 책 읽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 그 책 읽는 의원 모임에 가장 이렇게 잘 나오시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책방송과 가장 어울릴 만한 분인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 책과 얽힌, 책이나 도서관과 얽힌 네. 그런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좀 이뻐해 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도서관을 그냥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게 좀 특권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출해준 책 반납하면 그 책 찾아서 이제 제자리에 꽂아주는 그런 심부름도 해가면서 제가 보고 싶은 책 아무 때나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이 많지도 않았고 또 이 학교 도서관도 개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험 볼 때 지금으로 치면 남산의 도서관,
그 정독도서관 이런데 열람실에 시험 공부한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니랑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 이제 번호표, 지금처럼 번호표처럼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입장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가 정작 자리를 맡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면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엎드려서 자다가 온 기억들도 있고요. 의원님이 대학에서는 또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데는 그 의원님의 의지가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간 것인지 궁금해요. 성적이 일차적인 거겠죠. 학력고사 저희가요. 그러니까 본고사가 없어지고 학력고사로 대학을 들어갔던 졸업정원제 1세대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여름방학 때까지는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졸업정원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그 1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혼란도 있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동양철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게 대학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했고요. 그건 솔직히 고백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성적이 우선 기본입니다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동양철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이 동양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본인이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과정, 석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계셔서 사실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는 그리고 고등학생이 동양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 동기부여 같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전공 공부보다는 그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사회 참여하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81년도에 입학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어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5059이 등장하면서 어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대학 풍경은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의 대학 풍경을 떠올린다면요. 그때는 이제 사복 형사들이 대학 캠퍼스에 상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후배 간에 혹은 친구 간에 이렇게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도 아는 척도 반갑게 못하고 약간 감시받고 늘 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뿌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이제 뭐 상아탑이다 또 뭐 진리와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될 대학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대학이 가장 크게 탄압받고 감시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 또 결국은 학생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학생운동에 이렇게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0년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3 때는 사실 5월에 그 진실을 잘 몰랐었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폭도들의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이제 지나왔는데 81년도에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들을 통해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도 짧지만 한 18년, 19년을 살아오면서 배워왔고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었었던 것이 굉장히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또 언론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그런 의문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랄까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생겼던 것 같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하려고 했고,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지 않았나.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시위 주동 혐의로 해서 구치소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학력을 숨기고 위장 취업을 이렇게 하려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어떻든 그런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쉽고 편한 길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왜 그렇게 고든 마음으로 한 길만을 쭉 이렇게 걸어왔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십니다만, 제가 겪은 거는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 일찍 그 생을 마감해야 됐었던 분들, 그 고초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어떤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대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의 한 그 순간에 함께 했었던 그런 정도, 크게 막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진실과 정의와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 그런 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그런 데서 특히 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외면하고 산다고 혹시 편했을까, 쉬웠을까, 그 마음의 부담과 짐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부채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을까. 남편도 학생운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은 남편이 수배생활 과정에서 결혼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런 드라마틱한 결혼, 정말 드라마틱한 거죠. 수배 중에 결혼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앞서 이제 가을에 결혼할 때의 기억이 많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학생운동을 하고 이제 남편이 수배가 되고, 저는 이제 수배 중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막 한참 배우고 이제 적응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지금 남편이 수배당했을 때가. 그래서 잘 만나지도 못했고요, 자주. 그랬는데, 같이 수배당했던 후배들,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혀가고 남편이 혼자 남았는데, 잡혀가면 이제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직 그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리바이를 맞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때 잡히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가 이렇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했던 때가 87년 그렇죠. 1월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수배에 당했던 그때가 8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김근태 의장이 85년도에 이제 그런 고문을 당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잡혀가서 뭔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 같은 게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자락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 수배 상황을 잘 이렇게 잡히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남편이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결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막 그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그랬는데 이제 워낙 그런 그 시기에 남편이 잡혀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강한 생각이, 그래서 한 얘기가 나오고 한 1, 2주 고민하고 하다가 바로 이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정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결혼을 할 때에서 남편이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가명을 써서 그 결혼 사진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과 이제 제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한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사진을 우연히 보고, 이 아빠가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이제 그때는 원래 안경을 안 쓰는데 그때는 이제 안경을 쓰고 그 결혼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빠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럼 엄마가 결혼을 2번을 했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저희 아들 얘기를 듣고 한참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 한편 그런 아픈 그 사연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결혼했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그 장면만 보여줘도 한 시대가 이렇게 싹 드러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재하운동권에서 기성 정치권으로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갔는데요. 네. 그렇게 들어간 시기는 언제고, 정치를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때 그 가졌던 마음가짐, 초발심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당활동 시작한 건 아니고요. 김근태 의장님이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재야 활동을 하실 때부터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제가 20대에 제가 가졌던 꿈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회, 함께 행복한 사회, 그리고 이 의장님께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하면서 생각했던 정의, 또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그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따뜻한 사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재활동을 하면서도 김근태 의장님 곁에서 이런 분이라면 함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작은 힘이지만 옆에서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조그만 일에서부터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96년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더 요구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2002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제가 김근태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좀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을 그 김근태 의장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김근태 의장님과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 제 스스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뭐 그게
정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정당의 당직자이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김근태 의장님과 또 저희들 같이 뜻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힘을 크게 갖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2004년, 제가 2003년 말, 2004년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치가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되고 정치인이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김근태 의장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런 일에 조그만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는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은 변함없이 갖고자 합니다. 예. 지금 김근태 의장님 그러시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러시죠. 김근태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청년 의장이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민청년 의장이어서도 그렇고요. 예. 또 열린우리당 때 당 의장을 또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두 개가 이제 다 의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같은 호칭을 예. 쓰게 돼서 예. 저는 김근태 의장님 이게 이제 익숙한 호칭인데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호칭을 늘 그냥 김근태 의장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입에 익어서 김근태 후관의 사무국장을 하셨고 또 보좌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김근태 의장님을 보신 셈인데 네. 가까이서 본 김근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분들 중에 가장 사람이 귀한 줄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허투루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누구이든 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배려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어서 늘 그런 게 저한테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고 그런 게 행동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셔서 그런 걸 가장 담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2년도에 19대 총선에서 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공천에서 선거운동까지 어려움도 참 많았을 텐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슴 찡한 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한두 장면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4월이 총선인데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새벽하고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손이 시리기도 하고 발이 시리기도 하고 하는데 선거 유세하면서 사실은 이 유권자들이 나를 알기나 할까, 내 얘기를 들어주기나 할까 그런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어느 날 유세차에서 유세를 아침 이제 출근 인사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인사를 막 하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워서 딱 유세를 마이크 끝내고 손을 이제 호흡 불면서 내려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좀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출근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캔 커피 있잖아요. 캔 커피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들고 저한테 잘 들었다면서 열심히 하라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가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한 장면이 딱 남아 있고요. 그리고 김근태 기자님께서 2011년 12월 이제 30날 돌아가셔서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내가 이 의장님 돌아가신 것에 이 총선에서 당선돼서 의장님이 하시고자 했었던 것에 좀 더 힘을 보태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짐을 참 많이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셨고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회 교육문화관광 어려워 길어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굉장히 깁니다. 그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네. 법안도 많이 이렇게 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주요 그 내신 법안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냈던 1호 법안은 이제 장애인들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안이었는데요. 그거는 특수 학교에 이 장애인들이 밤에 사고가 나면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도 있었고 그런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 특수교사들을 배치하는 이제 그거를 의무화하는 법이었는데요. 그 장애인 관련 법안이 이제 제가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킨 1호 법안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교육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을 내놨는데 세월호 참사가 나기 이전이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학교 주변에 이제 유해 환경 시설들이 있고 해서 그게 선거 때 좀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의 안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안을 이제 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는 저는 그 학교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더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거의 이 학교 현장에서는 좀 사문화되어 있는 학생의 자치 활동을 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공동의 이 노력과 또 그런 노력의 결과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어떤 학교에서는 그게 활발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를 학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까지를 학생의 자발적인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했던 학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만큼 자기가 참여해서 노력해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참여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인정받는 학교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에는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을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임기가 이제 한 1년 10개월 남았나요? 네. 1년 10개월 남았는데 네.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꼭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면요. 일산이 정말 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그런데 모범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인데 그게 이 제 임기 중에서 이 혁신교육지구를 완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고요. 그 출발을 좀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 복지, 또 혁신교육 이런 화두를 공론화해서 우리 일산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제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도 해서 그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일산에 많이 살고 계셔서 재능 기부를 하실 그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교류하고 그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직업에서부터 또 미래에 좀 그런 큰 꿈을 키워가는데 이렇게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교통,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통의 편익들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제 몇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서울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요. 박원순 시장님께도 이제 정책적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교통 편익과 관련된 일. 그래서 이제 뭐 임기 중에 얼만큼 정말 성과 있게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교육문화예술의 도시 일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 이런 것들을, 기초 작업, 이런 것들은 꼭 이뤄놓고 싶습니다. 예.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좋은 일, 나쁜 일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때, 정치하길 잘했어. 뭐 이런 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그 이름도 그렇지만, 약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 서민들이 사실은 을의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을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이제 을지로 이렇게 했다가 정말 을을 위한 길, 을을 위한 정치, 을과 함께하는 정치, 이런 의미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양유업에 기억하시죠? 남양유업에서 대리점주들이 그렇죠. 이제 과도하게 물량을 하여튼 감당해야 됐고, 본인은 판매하지 못하면서도 매월 말이 되면 창고에 이제 물건은 계속 쌓여놓고, 그렇게 그런 처지에서 항의도 못하고 억울하고, 그런 하소연을 어디다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많은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 정말 보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때 참 보람을 느낀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 지역에도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특수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는데, 제가 또 교육상임이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런 특수학교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좀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찾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제가 함께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정말 정치하기 잘했구나, 이럴 때 참 보람 있구나, 이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래서 종로 옆에 을지로 있잖아요. 네. 그 을지로를 좋아하는 의원들 모임인가 했더니 을을 위한 길, 그런 위원회네요.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질문 몇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남편은 가정 내에서 가사 분담을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네. 저보다 가사 노동을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제가 저희 시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시어머니가 저를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그래서 늘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이제 연로하셔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근데 남편이 그래서 저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요리를 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18세 여고생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온 길 말고 전혀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제 보면 그거를 동시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곡도 네.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게 딱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그 음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음악에 확 심취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책지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읽어오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책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 대주신다면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또 이제 2012년 초에 2월인가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제목 자체도 조금 범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분석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언뜻 보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정신의학자죠. 이분이 폭력과 죽음의 이런 관계, 이런 원인을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 자살과 살인 이게 어느 시기에는 같이 증가하고 어느 시기에는 같이 감소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딱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해로운 정치인이 되지 않고 그래도 좀 덜 해로운 조금 그래도 좀 유익한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될 텐데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정치가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게 덜 해로운 정치인이 될 수 있나 아직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봤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어서 오늘 이렇게 자살하면 또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네. 이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또는 그런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살과 그 살인 이런 충동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치심과 모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수당인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그 사람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큰 시대였고 상대적으로 이 자살률이나 살인율이 떨어지는 그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덜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보다 왜 이제 더 해로운가라는 게 그래서 수치심과 모욕감과 그런 것들을 더 자극하고 그 사회적 정책적으로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정책이 실행되는 그 기간,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이 훨씬 더 해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이제 10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거고 사실 이건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뭐 일반화시키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다른 점도 있고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통계와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서 자살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 청년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수치스럽기까지 한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평등을 완화시켜서 우리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이 양극화를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불평등을 얼만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요새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이 패자 부활전이 불가능한 사회는 사실은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이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 정책이 우리 사회의 자살률을 현실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이고 그런 정치를 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이 추천하신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이 책의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의원님이 직접 그 낭독할 차례인데요. 제가 낭독할 부분은 그 의원님이 지금 말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의원님이 이렇게 그 인상적인 대목을 뽑아 오셨는데 그것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도록 포를 몰아가는 것은 실직 그 자체가 아니었다.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는 아내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아내에게 총을 쏘도록 포를 몰아가는 것은 남자로서 자존심을 잃었다는 느낌. 아내의 눈에 자기가 남자 노릇을 못하는 존재로 비친다는 사실에서 느낀 수치심이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 미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신경을 썼지 사회적 민주주의는 간과한 탓에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인구 대비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네. 충격적이네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낭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4분의 거의 3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꿈이나 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같은 상임위에 있는 도정환 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정환 의원님, 시인 도정환 선생님과 시 읽는 국회의원 모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일정이 복잡하고 하면 한두 달 거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치유, 약간 힐링의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그 도종환 선생님과 함께 시 읽는 의원 모임에서 또 세월호와 관련된 시집도 내시고 했거든요. 그런 아픔, 우리 사회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저희들부터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가족 분들께도 그런 좀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올 한 해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의 해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희생자들, 그 가족들, 개인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치인이 좀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이렇게 좀 나서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게 약간 부채감처럼 있는 한 해여서요. 예. 시로부터 그런 걸 좀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모임을 하고 계시네요. 시 읽는 모임이야말로 그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또 따뜻함이 있어야지 또 지역 구민들과 소통도 잘하게 되고 네. 세월호로 하여금 많은 그 상처 입은 분들의 그런 가슴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정말 이렇게 대변인도 하시고 너무 바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이게 조금 낯선 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인이 또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새기는 책이었고요, 제게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공감을 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인은, 우리 사회의 정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책입니다. 제목하고는 다르게. 한 번쯤 가을이 지나기 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갖 풍파를 겪은 미국의 한 노배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직면한 때일수록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치 오늘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주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